할머니, 저 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 곁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그 여자는 손녀라고 했습니다. 치매 증세가 있는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그 여자를.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섰을 때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차가운 2월의 아침, 윤복순 할머니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여자 하나가 섰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두 볼이 찬 바람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녹슨 대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마당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하고는 대문 왼쪽 담벼락 아래 화분 밑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열쇠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이미 그 위치를 전달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장독대 위에 쌓인 먼지, 처마 밑에 걸린 빛바랜 풍경, 마루 앞에 가지런히 놓인 고무신 한 켤레. 모든 것이 오래된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마루 위에 올라서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망설임이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집치고는 너무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진이요.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윤복순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 깊은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아직 흐릿하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낯선 얼굴을 앞에 두고도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한번 본 듯한,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왔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하지도 냉랭하지도 않은 오래된 사람에게나 쓰는 말투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무언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던 문을 확인해 준 것처럼.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그날부터 윤복순 할머니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빨랫감을 걷어 손으로 빨고 저녁이면 할머니 곁에 앉아 오래된 텔레비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따뜻한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 그것도 손녀라는 여자가 낯설었던 것입니다. 양평 읍내의 슈퍼를 운영하는 황씨 아주머니는 복순 할머니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복순 씨, 저 애가 진짜 손녀야?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닮을 게 뭐가 있어. 애비 쪽을 닮았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는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꾸벅 인사를 하고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정 앞을 지나갈 때면 들러서 어른들 안부를 챙겼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즉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돌리거나 묻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슬퍼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밝아졌으니 굳이 더 캐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이 온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뒤 부엌에 혼자 남은 서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흘깃 보이는 제목, 윤복순 부동산 및 금융자산 현황. 서진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토지가 더 있었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설렘도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빈틈이 없고 그래서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밤의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낮의 서진과 밤의 서진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이 불러올 결말을 짐작하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환한 얼굴로 할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이 내미는 약을 말없이 받아 삼켰습니다. 창문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가 이른 봄을 알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봉지 안에 처방전에 없는 약이 하나 섞여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이 양평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한 날이 가끔 있는 정도였는데 2달 사이 그런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진의 얼굴을 보고도 잠시 멍하게 바라보다가 이윽고 아, 서진이구나 하며 웃는 날이 생겼습니다. 서진은 그런 날이면 특히 더 살뜰하게 굴었습니다. 죽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조기를 사다 굽고 손을 꼭 잡고 마당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녀 덕에 복순 씨가 사는 것 같다고. 실제로 복순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도 더 잘 먹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이틀에 한 번씩만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마을 노인정 어르신들도 복순이 사람이 달라졌다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진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과 표정을 유지했지만 2달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서진의 이름을 부를 때 서진은 아무 망설임 없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습관인지 마음인지 서진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이 흐릿한 날에도 서진의 손을 잡으면 이상하게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의 온도 같은 것은 기억이 지워져도 남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기 전에
서진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너 참 곱다. 손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밤 서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무렵부터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는 틈을 이용해 작은 이야기들을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해준 밥 이야기를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다니던 시장 이야기를 상세하게 꺼내 마치 함께 다녀온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서진이 사전에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옛 이웃, 오래된 지인, 마을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 조각조각 모은 기억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맞아, 맞아. 그 시장 말이지. 그 반응이 서진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자신의 자리가 점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확인. 그 무렵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사람. 서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행 상황은요? 서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해서 서진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계획과 마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내 앞치마를 고쳐매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흔적은 그 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옅어져 갔습니다. 의사가 처음 진단했을 때는 완만한 진행이라고 했는데 2달 새 증상이 너무 빠르게 악화된 것이 이상했습니다. 복순을 오래 알아온 이웃 황씨 아주머니는 마음에 걸렸지만 손녀가 옆에서 잘 돌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납득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이 심어둔 약은 향정신성 계통의 약물이었습니다. 처방이 필요한 약이었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시절 익혔던 경로를 통해 구한 것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복용량이 적으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을 매일 아침 서진이 내미는 손에서 받아 삼켰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3번째 달에 접어드는 어느 날 진짜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남은 꽃잎들이 마당에 흩어진 오후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서울 번호판의 흰색 SUV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정장 바지에 트렌치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새로 나타난 여자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진이라고 해요. 할머니 손녀예요. 새로 나타난 여자, 윤미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나도 이 집 손녀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서진은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 침착함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복순 할머니는 바깥의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나 미래야. 태식이 딸. 복수는 미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서 서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정보인지 공격인지 미래는 즉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된 문장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미래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래를 가끔 알아보고 가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때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서진아라고. 미래의 이름이 아니라 서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세게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서울에 있는 아버지 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본인이 손녀라는데? 전화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냥 두고 봐. 그 짧은 말이 미래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래는 그 밤 할머니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미래의 손을 한번 잡더니 이내 놓아버렸습니다. 그 손이 식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다음 날부터 서진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서진의 행동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서진이 할머니에게 약을 먹이는 시간, 약의 종류, 할머니의 상태가 특히 흐려지는 시간대. 처음에는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이틀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 약을 먹은 이후 2시간이 지나면 할머니의 기억이 특히 흐려졌습니다. 그 시간에 서진은 할머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그 약봉지를 하나 집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약의 성분 분석을 부탁하면서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성분은 단기 복용으로도 인지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빠르게 나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당장 서진과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냥 두고 봐. 아버지는 왜 두고 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는 서진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이후에 밝혀집니다. 미래가 서울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아침부터 맑았습니다. 기억이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약을 내밀었을 때 할머니는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아, 너 착한 애지?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착한 사람이 오래 옆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쁜 일 하려고 참고 있는 사람이면 더 그렇고. 서진의 웃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서진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받아 삼키고는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미래는 아버지 윤태식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할머니한테 약을 먹이고 있어. 이상한 약이야. 할머니 기억이 빠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있었어. 윤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알면서 왜 그냥 뒀어? 윤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느긋한 동작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느긋함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 재산을 넘기는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있거든. 우리한테. 미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 작업이요? 할머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을 바꾸려고 했어. 내 쪽에 불리하게. 그걸 막으려면 할머니 판단 능력이 흐릿해야 해. 법원에서 유언장 효력을 다툴 때 인지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 그 여자가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미래는 천천히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할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윤태식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지 기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할머니를 법적 도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설계한 것은 아버지 윤태식이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얼굴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데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바꾸려 했다는 것은 할머니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긴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노년에 혼자 살면서도 유언장을 고치려 했을까? 미래는 그날 양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복순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복순의 신임을 받아온 사람. 미래는 박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놀란 표정이 첫 번째 이상한 신호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의 정체, 약물 투여, 인지 기능 저하 조작, 유언장 분쟁 준비. 박 변호사는 미래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래는 그 표정이 프로다운 침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 씨, 알고 싶어요? 진짜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래 앞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복순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날짜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복순 씨가 12년 전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본인 명의의 토지와 예금 전체를 아들에게 빼앗긴 상태였어요. 아들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 빈손이었어요. 미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걸 10년에 걸쳐서 복순 씨가 다시 모았어요. 허리 굽혀가며 밭일하고 남의 집 일 돕고 겨울에도 쉬지 않고 1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것을 다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순 씨가 저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공증이 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윤태식도 윤미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서진의 본명이었습니다. 미래는 파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제가 찾은 사람이에요. 복순 씨의 부탁으로 6년 전에 복순 씨가 돌아가신 남편 제삿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한테 내 전부를 주고 싶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좋다. 끝까지 손 잡아줄 사람이면 된다고. 미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수연 씨를 찾아갔을 때 수연 씨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순 씨와 처지가 비슷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노인 한 분 곁에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주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수연 씨는 이틀을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통화 녹취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한쪽은 윤태식, 다른 한쪽은 서진, 즉 한수연이었습니다. 내용은 미래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윤태식이 서진을 포섭하려 시도한 기록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도 윤태식 쪽이었습니다. 서진에게 약을 건네며 할머니 상태를 흐릿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윤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그 약을 받아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건 약을 받아든 다음 날이에요. 자기가 그 약을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그때 복순 씨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복순 씨가 결정했어요. 미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정이요? 박 변호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로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수연 씨가 보이는 앞에서만 삼키는 척했고 실제론 뱉거나 버렸어요. 할머니가 직접 요청하신 거예요. 태식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태식이가 그걸 증거로 모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미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박 변호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증거를 쌓을 때까지 치매 노인인 척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그 음모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아들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현재 윤태식 씨가 수연 씨를 통해 할머니를 약물로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향정신성 약물 불법 유통,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복순 씨는 그 고발 시점을 유언장 집행과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태식이 유언장을 문제 삼는 순간 오히려 태식이 법정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래는 천천히 자신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편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서진을 의심하며 증거를 모으던 그 행동이 전부 결국 할머니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래가 아버지 편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순 할머니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야, 할미가 너를 모른 척한 날이 있었지. 그날 너 많이 섭섭했지? 미안하다. 근데 너한테 정 주면 할미가 흔들릴 것 같았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손 잡자. 편지 아래쪽에는 짧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태식이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 그게 내 마지막 대답이야. 미래는 편지를 든 손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냄새가 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처음부터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이후 양평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왔던 것처럼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나서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독대, 풍경, 고무신,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나는 그 집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이름, 한수연의 이름이 적힌 공증 유언장은 이미 효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그 유언장에는 12억 원 상당의 토지와 예금 전체가 한수연 앞으로 이전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의 마지막 손길이 가리키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향정신성 약물 불법 취득 및 유통, 노인학대, 재산 편취 시도. 변호인은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녹취록, 약물 거래 내역, 수연을 포섭하려 했던 문자 기록. 전부 박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도장 위조로 12년 전에 토지를 빼앗은 사실까지 덧붙여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것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평 할머니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었고 마당에는 호박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대문을 여는 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미래는 이제야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의 먼지도 처마 밑의 풍경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집안에 이제 더 이상 겨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